바로 이어서 세 분 출연진을 모시고 다시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세 분. 네. 예,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불리 어디 계세요? 용불리. 아, 화장실 가셨답니다. 없을 때 빨리 합시다. 우리 용불리가 화장실 가셨기 때문에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안 합니다. 다음에 공정위의 경제 검찰화 방안 얘기하셨는데요. 네? 아, 오시고 계십니다. 용불리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박수, 용불리 박수. 빨리 오십시오.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 자세 좀 보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래도 공수처는 넘어가겠습니다. 낙장 불입입니다. 공정위의 경제 검찰화. 안철수 대표님, 재벌 개혁, 정경 유착 문제, 이 공정위를 검찰처럼 강력하게 하면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이제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봅니다. 제가 독일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정위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베를린이 아니라 본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원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베를린에 통일되기 전에 있었는데 통일된 이후로 경제부처가 다 베를린으로 온다고 해서 자기들은 다른 도시로 옮겼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원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에 대한 준사법기관인데 같은 도시에서 계속 얼굴 보면 모질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얼굴 안 보는 먼 도시로 가버렸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야, 우리나라하고 정말 틀리구나. 우리나라는 사실 공정위가 경제부처 오른팔 정도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세종시로 사이좋게 같이 갔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를 그 경제 부분의 준사법기관, 경제검찰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제가 20년 전부터 감사합니다. 20년 전부터 이제 벤처기업 경영하면서 정말 그 제대로 깨달았던 그 현실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혁 방안 아까 이제 김지환 위원장이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개혁 방향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 방향입니다. 우선은 권력을 더 줘야 됩니다. 힘 있게 개혁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대신에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책임지는 건 뭐냐? 모든 그 회의록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판단을 내렸다. 그 모든 거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로비 받아서 함부로 못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칠 부분이 전관예우 부분입니다. 전관예우 문제가 가장 극심한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공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근절하는가? 전관예우는 그 선배의 부탁을 들은 후배가 배임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실상 현관 배임입니다. 현관 범죄입니다. 따라서 선배 부탁받은 그 후배들 지금 현직 관료를 제대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배들 부탁 잘 못 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전관예우들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재벌과 또 우리나라 곳곳에 정말 썩은 부분들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 안철수 전 대표께서 확실한 컨텐츠와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세 번째
그 법안으로 결선 투표제 다들 보셨죠? 당장 대선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또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건 뭐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론이나 언론에서 하는 얘기 중에 이미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자기 대통령이 되신 것 같은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또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분은 결선 투표제를 반대하고 계시죠. 또 개헌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결선 투표제 네. 그리고 빨라진 대선 시계 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가 뭐냐면요.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 2번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이 4개로 쪼개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저 일어섰습니다, 이제. 이게 자, A 당에서는 정책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 하나는 먹을 만해. 4개는 마음에 안 들어요. B 당에서는 보니까 정책이 그중에 또 2개는 마음에 드는데 또 3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모든 당의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마음에 들어. 근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다 섞여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가 이렇게 저렇게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사드 배치만 해도 여기서도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든지 또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사드 배치해야 된다. 북한에서 날라오는 핵 어떡하냐? 그럼 막아야 되기 위해서는 사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안에 많아요. 그 미국 놈들 무기 팔아먹으려고 우리 속여먹는 짓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 2번째, 자, 우리 주머니에서 그러면 개인 소득세 작년에 대략 한 1억 5천, 우리 장병환 장관님 계시는데 1억 5천만 원 구간으로 해서 한 번 올리고 3억 구간으로 해서 조금 더 올리고 그거였죠. 그렇게 올렸는데 가령 이제 자기 소득이 한 7천만 원 되시는 분들은 야, 1억 5천부터 올리는 게 말이 되냐? 한 1억부터 조금 더 소득세 올려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입맛에 다 달라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쏙 맞는 얘기만 해주는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 거기에다 표를 딱 찍어주면 되는데 아이씨, 찍기는 찍는데 이놈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안 찍을 수도 없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우리가 참 괴로운 적이 많아요. 그럼 표가 분산이 되다 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어쨌든 국민적으로 50% 이상 표는 쫙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선거를 2번 하자. 첫 번째는 편하게 한번 찍고 거기서 1등, 2등만 골라가지고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보자. 이게 결선 투표제입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4당 체제 하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공약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대통령을 위해서 추진력을 밀어주기 위해서도 결선 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분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혼자 다 됐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분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거 안 돼.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나 이번에 얼른 그냥 하던 대로 해서 얼른 해야 돼. 라고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빨리 정신 차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해서 이번부터 제대로 된 국민들의 50% 이상의 총체적인 의사가 모아지는 대통령을 뽑아봅시다. 라고 하는 정책. 옳습니까? 틀립니까? 결선 투표제 도입. 저희 국민의당 당론입니다.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자리가 어부지리로 되는 시기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냉정하게, 더 매의 눈으로 검증된 사람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안철수 대표님, 그 결선 투표제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번 대선 전에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민주당의 여러 대선 주자들이 야권 통합, 국민의당과의 뭐 후보 단일화 경선 이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지금 결선 투표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핑계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 하지 말자라는 건데요. 아니,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어려움을 뚫고라서라도 해야 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 안 살릴 겁니까? 그럼 정치 왜 합니까? 결선 투표제가 우리에게 지금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우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의 제기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때 헌법재판소 판단 받으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헌이란 말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헌법조를 놓고 찾아봤어요. 정말 어긋난가?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40살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냐? 나머지 사항들은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법률에 정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딱 하나만 더 헌법에 정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냐? 동점자가 2명 나온 경우에는 국회에서 뽑는다. 국회에서 뽑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 동점자가 2명 나왔는데 결선 투표하자. 이거는 위헌일지는 모르나 그 나머지 부분의 방법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 법률 개정해서 하면은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위헌 아니다. 법의 합헌이다.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생각해 보면은 아까 김경진 의원님 그 말했어요. 선거 2번 하는 거다. 여기 있는 여러 많으신 분이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야, 그 번거롭게 그 2번씩 하는 게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2번씩 하는 나라가 한 나라냐, 2나라냐, 3나라냐 아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 어렵지 않은 제도라는 거, 어렵지 않은 제도다. 평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3가지 법안이 모두 이번 2월 국회에서 시원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3분께 다시 한번 좀 응원의 박수 해주십시오. 예, 1부와 2부는 조금 더 진지하고 딱딱한 얘기였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색다르고 재밌는 코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죽이는 코너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이용주 두 의원께서 이번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청문회에서 조사합니다. 예, 두 청문회 요정이 이번에는 국민의당 유력한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를 가차없이 검증하는 시간. 안철수 버럭스가 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희 보고 죽이랍니다. 죽이라는 건데 어떻게 죽였을까? 일단 이걸 가지고 한번 죽여보라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자리를? 좀 째려보는 내용으로 이제. 예. 증인이면 증인답게 앉아 주십시오. 아이고, 둘이서.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게 사실 이명박의 아바타가 아니냐. 민주정당에서 잠입해 있는 스파이가 아니냐. 너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뭐 때문에 이렇게 MB 정부하고 유착을 했을까? 그래서 정체를 한번 시원하게 벗겨봐라. 한번 벗어보시죠. 처음 대통령 자문위원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최연소, 그 당시로 30대입니다. 최연소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국민대표 5명 중에 한 사람으로 취임식장에 함께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부탁하셔서 장관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벤처기업 경영 사례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MB 정부 때는 국가를 위해서 미래기획위원회는 한 정권이 아니라 향후 10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국가를 위해서 계속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일은 다 없던 것처럼 생략하고 MB 때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치 공세이죠. 역시 잘 안 죽습니다. 한번 그러면 18번을 때려서 죽는가 안 죽는가 한번 해보시죠. 안 대표님 마음이 편하신 것 같은데 웃고 있네요. 어려운 거 안 하고 쉬운 거 물어보겠습니다. 쉬운 거 쉽게 물어볼게요. 대표님 2011년도에 뭐 서울시장을 나가네 마네 하는 말이 있었었죠. 예, 네. 그때 박원순 지금 시장한테 양보하셨죠. 예. 왜 양보하셨어요? 정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예, 2012년도 그때는 또 대선에 나가네 마네 했었죠. 예. 양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갈수록 첩첩한데. 자, 2017년 올해죠, 올해. 이부터 대선 또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스, 노로 대답한다면 노입니다. 아니 조인선 장관처럼 예스했다 구속될 것 같아 노한 거 아닙니까? 확실히 말해보세요. 확실히 말해보시라니까. 이번에 대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제 돌파력에 대해서 아니 다른 말 마시고요. 예. 예스에 노요 간단히 말해보세요. 끝까지 돌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받아주겠습니다. 제 돌파력은 작년 총선 때 제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저만큼 돌파력 보여주고 성과 증명한 사람 있습니까? 이거 역시 만만치 않게 잘 안 죽습니다. 얼굴에 기스라도 내야겠습니다. 아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 재산이 무슨 몇천억 대니 뭘 이런데 세상에 소속 의원인 김경진 의원한테도 밥 한 끼 제대로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거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돈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하는 기본 자세가 된 겁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병우 수석처럼 이렇게 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찌릿하게 바라본 다음에 제 재산 절반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V3 돈 받고 팔았으면 엄청나게 벌었을 겁니다. 그거 다 무료로 배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 절반 기부한 사람을 짜다고 하는 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밥은 사야지 그러시는데요. 밥은 사야지. 아니 안 대표님 뭐 돈 달라는 것도 밥 한 끼 사달라 이거 우리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3, 5, 10 3만 원짜리 밥 사면 되는 거 하면 3만 원 밑으로. 예, 예. 김영란법에 의해서 3만 원 한도 내에서 물 쓰듯이 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3만 원 밑으로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자 대표님 이제 뭐 마음 쓰라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 쓰린 이야기. 요즘 뭐 안 뜨고 있는 지지율. 안 대표님 지지율이 좀 바닥을 기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 조윤선 장관처럼 답변해야겠어요. 아 여러분들이 많이 예. 빨리 답변해 보세요. 아, 저 지지율 낮은 의원님,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지율이라는 게 원래 오락가락. 아이 다른 소리 마시고요.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기고 계신 거 아시냐 물어봤어요. 예. 자, 제가 봐도 답답한데 답답하시죠? 의원님 원래 지지율이라는 게 정치적인 상황에 아이 쉽게 따라 말씀하시니까 답답하다 안 하다. 답답하다 안 하다. yes, no 어떤 거예요? 지금 제가 답변 안 하면 18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지율은 원래 yes, no. 아, 일단 yes, no부터 하시라니까요. 예, no입니다. 왜 안 답답한지를 옆에 있는 저도 답답하고 옆에 있는 사람 다 답답한데 왜 혼자만 안 답답한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굉장히 잘 참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그 우리 있지 않습니까? 리베이트 조작 사건 때문에 국민의당이 상처 입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정부 고위 관료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계좌 추적권을 동원해서 한 달 동안 뒤졌는데 개인적으로 돈 받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리베이트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설명해봤자 아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 살리기 위해서 책임지고 내려놨고 6개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 그 헬기 타는 그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36년이 지난 다음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진실의 힘은 정말로 크구나. 그런데 정말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두벅두벅 하루하루 연연하지 않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해야 될 일 묵묵히 하면 결국은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제부터는 객석에 계신 우리 광주 요정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우리 스텝도 준비해 주십시오. 안철수 대표, 또 김경진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께 궁금하신 점은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지고 찾아갈 겁니다. 먼저 어디서 오셨는지 성함 정도는 얘기해 주시고 또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저기 모자 쓰신 신사분께서 벌떡 일어나 계신데요. 마이크 좀 드려주세요. 광주 화정동의 창락경로당 회장 이택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아주 마음이 시원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으로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을 단 두 가지만 참고 삼으시라고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국민들을 싸움을 말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영삼 대통령께서 특별법으로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농촌 토지법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위장 전입해가지고 허나만 안 지켜지니까 그거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묘지법만이 해제를 안 하고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민주국가는 자본주의인데 자기 땅 나무 땅에다가 묘를 써놓고 자기 땅도 행세하니까 이게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을 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번에 성무대를 보시니까 얼마나 참 신기했습니까? 미꾸라지를 잡으려면은 강력한 기구가 있어야 미꾸라지를 잡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전부 빠져나갔어요. 어제 엊그제서 이제 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법을 거짓말 하다가 걸리는 사람은 특별법으로 꽉 묶어가지고 아주 그냥 강대한 법을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그 미꾸라지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몇 개 받고 또 답변을 일괄해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조금만 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앞부분에 앞에 계신 분 한 분 하겠습니다. 예, 검정색 뿔테 안경 쓰신 분께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목포에서 온 최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 국민의당에서 한 살 먹고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는 데 대해서 미래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간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우리 강철수 대표한테 또 여정 두 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지금 국민들이 이 정치 분야에서 친문은 제하고 국민의당에서 다른 전체 그 대권 후보들을 품어가지고 거기서 경쟁을 하면 분명히 강철수 그 지지율은 최고 지지율이 될 것이라고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쩌시고 한번 또 말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상태의 헌법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이 다음 후보자들은 분명히 바로 내가 당선돼서 바로 개헌해서 여러분들 국민 뜻대로 이렇게 법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이 헌법하에서 선거를 치르면 개헌은 절대 물 건너가 봅니다. 그래서 개헌을 먼저 하고 그 개헌된 그 법률하에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또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예. 지금 벌써 잠시만요. 벌써 두 분이 두 개씩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이 질문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첫 번째 모자 쓰신 신사분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마 묘지 관련되는 부분은 법이 아니고 우리 이제 법하는 법조인들끼리는 금방 알아듣는 내용인데 그게 우리나라 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를 한번 써서 30년이 지나버리면 영구히 지금 권리가 인정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거는 법원이 이제 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법으로는 나무 땅에 근본적으로 묘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지금 관습법의 효력이 지금도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고 어쨌든 그 애로사항은 이해는 하겠는데 아마 시간이 흐르면 차츰 그 부분은 해소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따로 법률 상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두 번째, 예, 예.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열려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들 뜻에 동감하는, 즉 저희들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공정한 경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함께 힘들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헌 부분은 지금 사실 대선 일정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회가 됐을 때 2018년 지방선거 때 연계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게 가장 그 실효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그것 어긴다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높아진 국민들의 의식 수준, 시선이 더 이상 공약 어기는 대통령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건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실 분 손 들어 주시죠. 잠시만요. 아까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아, 손을 몇 번 들었는데 안 들으시켜 주셔서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를 마련해 제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북갑의 지구당의 중앙동 협의회장 장경수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강철수 전 대표님께 참 잘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청문회 자리에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정말 시원한 이렇게 청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법조인 출신인데 그 법미꾸라지 두 분이 하는 걸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법조인들 출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가중처벌하는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왜냐면요, 법을 알면서 죄를 져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죄를 지니까요, 그분들은 가중처벌해서 3배 이상 이렇게 죄를 하는 법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예. 그리고 또 이 청문회 보면서 느낀 거예요. 재벌은 특별 사면권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어르신 마이크 빨리 갖다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59년도 대학 3학년 때 민주당 신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당을 지키고 오는데 국민당이 지금 왜 저조하고 있느냐? 조직과 홍보가 제로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강주 시민들한테 우리가 왜 민주당을 탈당했는가? 부패가 돼서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호남 정치 혁명을 일으키자 해서 원로들이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년의 역사를 보세요. 동학혁명으로부터 강주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이 4.13 총선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뒤로 쭉 노력하고 봉사하고 그랬으면 민주당 정도는 상대가 안 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실망한 것은 무엇이었냐? 연대다 뭐이다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가고 손학규 전 대표를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기르면 전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호남인들한테 전화해서 안철수 전 대표를 당선시켜야만이 우리나라가 개혁이 된다. 그렇게 좀 전화를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예.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민주당 때 시당 노위원장 4년, 전국 노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호남위원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지금 조직을 보니까 잠을 잔지 꿈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질문이라기에는 좀 그런데 간단하게 답변을 하실래요? 예. 일단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 저기 우리 박종택 위원장님, 박종택 어르신 또 우리 장경수 또 회장님 각각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고요. 특히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법조인들에 대한 가중 처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이영주 의원님 답변 좀. 예, 저도 법조인으로서 여기 있는 당원 동지들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들께서 법조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민낯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 책임감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법조인 출신 3배 이상 처벌법이 나오면 저는 동의하는데 도장을 쾅 찍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문제에 대해서 조직과 홍보가 부족하다, 역량이 부족하다 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좋은 말씀 주신 것을 따라서 조직 그리고 홍보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해 좋은 일 결과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딱 한 분 말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분 없으십니까? 여성분께 특혜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 좀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오치동에서 온 윤금숙이고요. 사실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오시고 이렇게 또 국민의당 뭐 이렇게 다들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 지금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지금 사드에서 보복으로 중국에서 난리가 아니고 부산 소년상 설치로 일본에서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만 이러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답변. 사자하고 소녀상 문제. 그 외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익이 최우선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는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는 그 국가 간의 협약은 다음 정부에서 완전히 백지화 없던 걸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그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서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중국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원점에서 이제 재논의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 한미 동맹은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강구합니다. 그건 변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모든 걸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분담금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소파라든지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라든지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국익을 최우선 관점에 두고 이제 판단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어르신 질문은 꼭 받을게. 기어이 죽어도 질문하고 가시겠다는데 받아야지. 안 받을 방법 있어요? 예, 저 어르신 마이크 좀 드리세요. 예, 화내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수십 번 다녔습니다마는 자기들 할 말만 하고 가라갑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선거 요원들이요 안철수 의원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시민들의 공감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지지도가 낮은지 오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저는 2012년에 안철수 의원님이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시고도 TV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양보를 하신 밀린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양보를 해 주었으면 이번에는 품앗이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순서요, 순리요, 의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에서 홍보를 안 해요. 이번에는 당연히 안철수 의원이 1등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밟아버렸는지, 안철수 의원이 3년 만에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밑바닥에 깔려갖고 일어나들을 못해 얼마나 병신을 만들어버렸는지 몰라. 이런 엉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풀고 가야지. 그대로 가야 되겠어요? 이번 네, 맞는 순서는 말씀이십니다. 이번 순서는 누가 뭐라 해도 지난번에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1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광주는 충장로 금남로만 보더라도 의향입니다. 의향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지지한 거예요. 시민 여러분들 명심해 가시고 널리 홍보를 하셔서 이번에는 꼭 안철수 의원님을 밀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옳소.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담양에서 온 강승환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라고 가짜 공익 사업을 진짜인 양 내세워가지고 처음부터 이 사업 이전부터 13년 동안 부패와 싸워왔습니다. 이제 이겨가지고 다음 달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납니다. 2심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고 결국 이렇게 이긴다 해도 우리나라의 제도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네. 여기 검찰 개혁보다도 사실 사법부의 개혁의 최우선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법꾸라지 미꾸라지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 잘못돼서 처벌을 받아도 이겨도 패자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 자리에서 다음 이제 모임에서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꼭 선언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개혁 법안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침 광주가 의향이어서 의리로서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광주가 의리의 도시입니다. 제 처가가 광주입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요. 예, 계속 마지막이 되네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 마이크 좀 주시죠. 저희 광주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예. 예,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용주 의원님과 김경진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두 의원님께 질문 드릴 것은 현재 광주 청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께는 지금 이제 대권 주자의 약간 어떤 정책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국립대 뭐 일원화나 뭐 서울대 폐지 안으로 노인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먼저 좀 제가 듣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조선대, 전남대, 또 우리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 우리 지역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 아들놈도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근데 도대체 이 새끼가 취업을 할지 안 할지 저도 걱정이 그냥 태산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들 일자리 문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저 국회의원 되고서도 저 선거 때 자원봉사 해주셨던 분들, 사심없이 자원봉사 해주셨던 분들도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이제 저 의원 됐으면 내 새끼 일자리나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저것이 저렇게 무능했을까? 무능했을까? 내가 저것을 잘못 뽑았을까? 그렇게 푸념하고 계시는 지역 유권자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근데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우리 한원공단에 가서 우리 젊은 이렇게 중소 중견기업 사장님들 만들어 보면 애들 뽑고 싶은데 일단 첫째 잘 안 온다. 와도 한 7, 8건 있다 도망간다. 뭐 이제 한마디 해요. 저 사장님들 일자리 안 좋아서 그렇지. 그 밤새 일 부려먹고 한 달에 150만 원 주니까 그렇지. 뭔 소리냐. 야근까지 하면 220만 원 준대. 근데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뭔가 좀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대학은 폴리텍 대학이나 실용대학 이런 지금 직접 직업 교육과 같이 연결된 이렇게 학과들이 대학 학과들이 지금 한 50%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직업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하고 미스매치가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큰 문제여서 이걸 어떻게 잘 조율해 낼 것인가. 이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국적인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도 몸으로 뛰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답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의원님. 답이 안 되는데 정말로 머리는 아프고 매일 저기 광주 시내 유동에 가면 우리 고용지원센터 있어요. 거기 센터장님이 지금 아마 4급인가 3급인가 하세요. 그래서 저 4월 13일 당선되고 4월 16일 날인가 첫 번째 관공서 가서 만나뵀던 분이 고용지원센터 센터장님이세요. 그리고 전남대학교 가가지고 산학협력센터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취업발전센터 거기 담당 교수님 만나뵙고 이랬는데 지금도 그쪽 분들은 계속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다들 마음 아프고 다들 거기에 정신을 쏟고 있지만 쉽게 답은 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미친 듯이 하고는 있어요. 네, 그 얘기밖에 감사합니다. 못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교육개혁 질문이신데 교육은 잠시만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개혁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창의교육입니다. 초중고 대학생들 지금 교육받아가지고 나오면 정말 새로 배워야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할 것인가, 그 강론들은 이미 제가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나중에 또 추후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향은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이제 대학 졸업한 다음에 여기 계신 중장년층, 노년층 지금까지 국가에서 버려뒀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게 교육 지원을 해주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부 폐지해야 됩니다. 오히려 교육부 없애고 대신에 중장기 교육 정책을 결정을 짓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그 다음에 그 일을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교육지원처로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큰 교육 방향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짧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 청년 실업 관련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요즘 노령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직장 자리들을 장년 이상층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장년층과 청년층 일자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게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해서 저 친구가 무슨 문제가 있냐, 문제 있는 자식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을 사회에서 거두어 줘야 됩니다. 그들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저희 당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깨 펴고 귀 펴고 직장을 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정말 짧게 우리 강주 시민분들께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파란 잠바 입으신 어르신이 있는데 제가 따로 만나 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이용주 의원이 지금 또 언론 인터뷰가 시간이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고요. 질문은 더 있으실 텐데 우리 이준평 사무국장 있으실 텐데 저분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 좀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별도로 좀 만나 뵙든지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자리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사실은 세상의 아픔을 수렴하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통이 크고 품이 넓고 오지랖이 넓어야지 세상의 아픔을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안철수 대표 사실은 정치 시작한 지 지금 한 5년 정도 5,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키워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만들어서 부려먹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뜻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광주가 국민의당의 심장부입니다. 광주가. 여기 광주에 계신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남에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오늘의 의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제 국민의당이 올해 대선 출마 첫 발짝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힘 모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시면은 우리 국민의당이 원하는 것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2시간 반 동안 저 뒤에서 계속 서 계셨습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인데 집중해서 이제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2가지가 과거 청산과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 이제 정당들이 있습니다만 둘 다 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의당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어떤 이제 지역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에 이제 미래 먹거리가 걱정이다.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즉석에서 질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광주 전남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가장 유망한 부분이 저는 3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첫 번째는 문화 콘텐츠 산업, 2번째는 미래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또 3번째로는 에너지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 셋 다 지금 광주 전남에 이미 기반이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도 와 있고 한국전력도 와 있고 자동차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운 좋게도 이 3분야가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신기술과 접목하기에 최적화된 산업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저희들은 과거 청산뿐만 아니라 미래 대비 제대로 하겠다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쇼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